협상장 문이 열렸습니다. 106일간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란 수석 대표 자파리가 서명펜을 내려놓는 그 찰나 회의실 안 23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그가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은 휴대전화였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른 국가 코드는 단 2자리 플러스 82 대한민국이었습니다. 3천억 달러, 우리 돈 454조 원. 잿더미 위에 세워질 세기의 재건 시장이 열리는 그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호출된 나라가 왜 한국이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하퍼입니다. 미국 국무부 중동 에너지 인프라 담당 선임 고문으로 이 일을 시작한 지 올해로 22년째입니다. 이라크 재건, 리비아 유전 복구, 시리아 가스관 협상까지 전쟁이 끝난 자리에 새로운 판을 까는 일이라면 저는 대부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가리켜 전쟁이 끝나면 가장 바빠지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2월 저는 미 이란 종전협상팀 실무총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뻤습니다. 커리어 22년을 통틀어 이 규모의 재건 시장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3천억 단. 말로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숫자였습니다. 이란 본토의 정유시설과 가스전, 쿠웨이트와 UAE에 파손된 에너지 인프라, 거기에 호르무즈 봉쇄로 멈춰섰던 수십 개 프로젝트들까지 전쟁이 남긴 폐허의 규모만큼 재건의 기회도 전례가 없는 크기였습니다. 제네바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사무실에 커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별 재건 참여 역량 평가서였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저는 한국 항목을 펼쳤다가 이내 덮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솔직히 제 머릿속 우선순위에 없었습니다. 좋은 파트너입니다. 기술도 있고 성실하기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의 재건 시장은 결국 자금과 정치력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에서 중국은 이미 수십 년을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공기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란 재건의 주인공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제네바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불과 사흘 뒤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흘은 제 22년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긴 사흘이 되었습니다. 6월 10일 새벽 워싱턴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제네바 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레만 호수의 새벽빛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석 등받이를 세우며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국가별 역량평가서와 함께 재건위원회 첫 회의 일정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3천억 달러, 어느 나라에 맡길 것인가? 저는 그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6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제네바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이 작은 도시 안에서 불과 몇 시간 뒤에 벌어질 일이 중동의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한복판에 제가 전날 밤 파일을 덮어버렸던 그 나라가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곧장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3천억 달, 454조 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향후 30년간 중동의 에너지 지형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판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회의실에서 만날 사람들 중 누가 이 판을 흔들 것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47분 제네바 팔레데 나시옹 회의동 3층 소회의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서류 묶음들이 쌓여 있었고 진한 커피 향이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미국 측 협상팀, 이란 측 재건기획단, 그리고 세계은행과 국제에너지기구 대표단. 창밖으로는 레만 호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눈빛은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천억 달러짜리 파일을 앞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손이 약간 차가웠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고 앉은 지 채 3분도 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마커스 볼린저였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 독일계 미국인으로 인프라 투자 자문 분야에서 월스트리트가 가장 신뢰하는 컨스턴트였습니다. 키가 90cm에 가까웠고 짙은 네이비 맞춤 정장 기세는 언제나 금색 만년필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서면서 아무에게도 눈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곧장 상석 바로 옆 자리를 차지하고 앉더니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사람처럼요. 그가 의자를 당겨 앉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목소리는 저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을 맡은 유엔 사무차장보가 첫 번째 안건을 꺼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중동 재건 프로젝트, 주요 참여국 선정 놀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볼린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만년필 뚜껑을 딸깍 닫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논의는 사실상 끝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속도, 현지 인력 규모, 기존 이란 내 네트워크.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나머지는 보조 역할을 논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볼린저는 자신의 발언이 이미 결론인 것처럼 다시 만년필을 꺼내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볼린저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전쟁 기간에도 석유 거래를 유지했고 이란 인프라 시장의 40% 이상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금력도, 인력도, 속도도. 숫자만 놓고 보면 그의 논리에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란 측 수석 대표 자파리가 종전 서명 직후 가장 먼저 전화를 건 나라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말했습니다. 볼린저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볼린저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 종전협정 서명 직후 자파리 대표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볼린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만년필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외교적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실제 사업은 다른 문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스처를 만들어낸 50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볼린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저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날 밤 워싱턴 사무실에서 덮어버렸던 바로 그 파일이었습니다. 한국.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볼린저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중동 재건 시장을 논하면서 이 나라를 빠뜨리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볼린저가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볼린저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퍼 씨, 한국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불 때 모래바람 맞으며 땀 흘린 기억도 있죠. 하지만 그건 추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2026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는 다시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닫는 딸깍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몇몇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파일의 첫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의 현실을 직접 보여드리죠.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파일 첫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A4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일한 누적 수주 실적, DLENC 단독으로 2.2건 54달러, 현대건설 계열 포함 70억 달러, 사우스파 가스전 단계별 시공,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성공사, 타브리즈 석유화학 플랜트.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볼린저는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란 현지 지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운영하고 있는 외국 건설사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곳입니다. 한국의 DANC입니다. 제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레만 호수의 물소의 물결이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5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볼린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만년필 뚜껑을 딸깍 열며 말했습니다. 하퍼 씨, 그건 과거 실적입니다. 2017년 이후 신규 수주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도 그 파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9년입니다. 9년 동안 이란 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반면 중국은 그 9년 동안 이란 인프라의 40%를 가져갔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경쟁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볼린저는 말을 마치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몇몇 시선이 다시 서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란 측 재건기획단의 한 참석자가 볼린저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2017년 이후 신규 수주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제재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볼린저 씨,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제재를 따르면서도 지사를 유지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9년 동안 한 푼도 못 벌면서 철수하지 않고 현지에 남아있던 나라가 어디냐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볼린저의 만년필이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은 이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차이가 어제 자파리가 누른 전화번호를 결정한 겁니다. 볼린저가 턱 근육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란 현지에서도 한국 건설사 중 DLENC가 가장 잘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는 사실을 저는 사전 보고서에서 읽었습니다. 볼린저는 잠시 턱을 그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각도로 공격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신뢰의 문제라고 칩시다. 그런데 규모가 다릅니다. 이란 재건은 단순한 플랜트 몇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유시설, 가스전, 발전소, 항만, 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10만 명 이상의 현지 투입 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자료를 펼치며 중국의 hen설 인력 통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볼린저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반격에 자신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규모에서 중국이 앞섭니다. 그런데 볼린저 씨, 숫자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까? 저는 파일에서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세계 최대 가스전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은 구간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예정 공기보다 평균 14% 단축 완공. 반면 같은 프로젝트 내 다른 구간을 맡은 중국 시공사의 공기 초과율은 평균 23%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테이블 정중앙에 놓았습니다. 인력 10만 명이 6개월 늦게 끝내는 것과 인력 3만 명이 예정보다 빨리 끝내는 것. 이란 발주자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파트너입니까? 볼린저가 처음으로 대답을 잠시 멈췄습니다. 5초였습니다. 재건 프로젝트에서 공기 지연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하루 지연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제 오랜 동기 사라 정이었습니다. 세계은행 인프라 금융팀장으로 저와는 MIT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더니 조용히 제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런데 진짜 숫자는 아직 안 꺼냈잖아.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볼린저가 가장 불편해할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진짜 무서워지는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볼린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볼린저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일의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전 세계 해외 건설 누적 수주 통계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해외 누적 수주액은 현재까지 총 9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 중 중동 비중이 절반입니다. 그 땅에서 50년 동안 쌓아온 숫자입니다. 볼린저의 만년필이 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970년대 모래밤 속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한국은 중동에서 단 한 번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추억입니까? 아니면 50년짜리 전략입니까? 회의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볼린저는 만년필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라 정이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는 창밖 내만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볼린저가 오후에는 다른 카드를 꺼낼 거야. 자금 얘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꺼낸 실적과 공기 단축 데이터는 볼린저의 첫 번째 논리를 흔들었지만 그를 완전히 침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금이었습니다. 중국은 돈과 기술을 함께 들고 들어옵니다. 한국은 시공만 합니다. 이 논리는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논리를 뚫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의외로 중국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중국 자금 패키지는 실제로 매력적입니다. 특히 이란처럼 외환이 바닥난 나라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후 1시 30분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볼린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오전에 공기와 실적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퍼 씨, 이란 재건의 본질은 단순한 시공이 아닙니다. 이란은 지금 외채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전쟁으로 외환 보유고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재건 프로젝트를 발주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자금과 시공을 함께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중국 개발은행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중국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이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볼린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오전의 여유가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회의실 냉방기가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볼린저는 회의 분위기를 다시 자신의 페이스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자금과 시공을 묶어서 제공합니다. 강력한 모델이죠. 볼린저의 입꼬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볼린저 씨, 그 모델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앙골라, 잠비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중국이 자금과 시공을 함께 제공한 나라들입니다. 앙골라는 2013년 중국 차관 재협상을 신청했습니다. 잠비아는 2020년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스리랑카는 한반토타 항구를 99년 임대로 중국에 넘겼습니다. 파키스탄은 CPC 부채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 네 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볼린저의 논리에는 이 나라들의 10년 뒤 이야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주권을 담보로 자랍힌 나라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이란도 그 전철을 밟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란 측 알리 모우타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자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측 몇몇이 테이블 위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볼린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반격했습니다. 하퍼 씨, 그건 과장입니다. 부채 함정론은 서방의 시각입니다. 이란이 스스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이 오전보다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라 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사라가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세계은행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기밀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해도 될까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볼린저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물러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아직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이 2024년 완료한 분석입니다. 사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제재로 공백이 생긴 후 재건 시 원래 시공사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와 신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원시공사가 재참여할 경우 재건 속도는 평균 2.3배 빠릅니다. 비용은 41% 절감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을 알고 지하를 알고 파이프가 어디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보고서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재건 속도 2.3배, 비용 41% 절감. 3천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에서 이 두 숫자가 갖는 의미는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 원의 차이였습니다. 이란의 사우스파 가스전과 이스파한 정유공장 원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사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발주자라면 누구라도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숫자였습니다. 볼린저는 한동안 테이블 위의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이 손에 쥐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란 측 알리 모우타리가 천천히 볼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알리가 처음으로 자기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방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리는 무언가를 적고 나서 고개를 들어 사라 정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10초, 15초.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볼린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금 구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정도 조용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 말을 덧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볼린저가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제네바의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볼린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볼린저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의 톤을 낮췄습니다. 여유를 부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오전에 볼린저는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볼린저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퍼 씨, 저도 한국 건설사들의 역량을 인정합니다. 오늘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많이 봤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속도입니다. 그 한 단어가 회의실 안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의 정장깃에 꽂힌 금색 만년필이 오후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음으로 그 만년필이 멈추는 순간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볼린저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란 재건 1단계 프로젝트 일정표였습니다. 이란 정부의 요구 조건입니다. 1단계 핵심 정유시설 복구, 18개월 이내 완료. 남부 가스전 긴급 복구, 12개월 이내 가동.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란 경제는 내년 겨울을 넘기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얼어 죽는다는 뜻입니다. 볼린저는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국은 이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베이징에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18개월, 12개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확약할 수 있습니까? 이란 측 대표단 3명이 동시에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오전에 없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장이었습니다.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국민의 겨울을 걸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들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맞습니다. 속도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란 국민들의 겨울이 걸린 문제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볼린저 씨, 속도를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터키 차나칼레 대교였습니다. 세계 최장 현수교, 당초 공기 66개월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맡은 후 실제 완공은 54개월이었습니다. 1년 반을 단축했습니다. 볼린저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란 사우스파파 가스전 3단계 구간, 한국 컨소시엄 담당 구간은 예정 공기 대비 14% 단축, 같은 프로젝트 중국 담당 구간은 23% 초과, 같은 발주자, 같은 조건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란 구령 석유공사의 자체 준공 기록입니다. 터키 발주청의 공식 준공 기록에 남아있는 숫자입니다. 14% 단축, 23% 초과. 그 숫자 하나가 이 회의실에서 가장 긴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볼린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18개월을 약속한다면 실제로는 22개월입니다. 한국이 18개월을 약속한다면 실제로는 15개월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란 측 알리 모우타리가 볼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저를 향해 오래 머물렀습니다. 볼린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였습니다. 10초였습니다. 형광등이 낮게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란 이스파한 정유 공장.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DLENC가 2016년 시공한 공장입니다. 전쟁 기간 폭격으로 일부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복구에 필요한 도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라 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LENC 서울 본사 서버에 있습니다. 배관 설계도, 기초 도면, 지하 매설물 위치, 전체 공정 기록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규 업체가 이 공장을 복구하려면 현장 실태 조사만 최소 6개월입니다. DLENC는 내일 당장 착공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의 만년필이 소리 없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누군가가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당장 착공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의 차이는 이란 국민들의 겨울 한 번과 맞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알리 모우타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안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스파한 도면 얘기는 사실입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DLENC는 이란 현지 지사를 통해 지금도 그 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노트를 덮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펼쳐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볼린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볼린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면이 있다고 해서 속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인력 동원 계획은요? 자재 조달은요? 현장 감리 인원은? 그는 다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예전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으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사라정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방어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파일을 펼쳤습니다. 아직 2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방에서 가장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회의는 오늘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이 방에 들어올 때와 지금 공기가 달랐습니다. 회의가 잠시 멈췄습니다. 볼린저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깐의 여백이 생겼습니다. 사라정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리가 계속 네 쪽을 보고 있어. 저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알리 모우타리, 이란 국영석유공사 프로젝트 디렉터, 오늘 이란 측 대표단 중 가장 실무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후 내내 노트에 무언가를 계속 적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 재건기획단의 공식 입장과 별도로 그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적느냐가 실제 발주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볼린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넥타이를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퍼 씨, 솔직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볼린저가 돌아오기까지 3분이 걸렸습니다. 그 3분 동안 사라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참석자들도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볼린저가 말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다시 생긴다면 한국 기업들은 또 철수해야 합니다. 제재가 다시 시작되면 한국은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 편이었습니다. 제재 기간에도 전쟁 중에도 이란이 진짜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어느 쪽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볼린저는 말을 마치고 팔짱을 꼈습니다. 이건 숫자로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정치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란 측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볼린저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볼린저의 논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방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공격입니다. 숫자로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제재가 다시 생기면 한국 기업들은 따를 겁니다. 그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볼린저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볼린저 씨, 중국이 이란 편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자료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를 국제 시세보다 30% 싸게 사갔습니다. 제재 기간 내내. 그게 우정입니까? 아니면 거래입니까? 이란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원을 헐값에 가져간 것이 동맹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알리 모우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읽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재 기간 동안 이란에서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 9년 동안 이란의 석유를 헐값에 사간 적이 없습니다. 현지 지사를 유지하면서 한 건의 비공식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란과의 신뢰를 잃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이란의 주권을 더 존중한 겁니까? 볼린저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알리 모우타리가 테이블 위에 놓인 볼린저의 자료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이나 숫자가 아닌 시선 하나였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면서 알리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볼린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알리 모우타리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볼린저도 저도 아닌 테이블 정중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퍼 씨,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알리는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발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볼린저가 미세하게 몸을 굳혔습니다. 알리가 말했습니다. 이스파한 공장,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2016년 준공식 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현장 소장이 이란 엔지니어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제재 기간 내내 느꼈습니다. 알리가 볼린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볼린저 씨, 저는 중국 건설사와도 일해봤습니다. 그들은 잘 짓습니다. 빠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준공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알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재로 공식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DLENC 테헤란 지사 직원이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면에 문제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재 기간 10년 동안. 그게 그들이 저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볼린저의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서 소리 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사라정이 제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알리가 자신의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 석유공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장 빠른 파트너가 아니라 가장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볼린저는 굴러떨어진 만년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장 깃에 꽂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쥔 채로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만년필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적지 않은 순간이 없었는데 저는 볼린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만년필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처음으로 그를 인간으로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는 그날 저녁 쬐에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각자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기며 가장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레만 호수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십 개의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수백 마디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숫자도 말도 아니었습니다.
알리 모우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 현장 소장이 이란 엔지니어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다는 이야기, 제재 기간에도 개인 번호로 연락을 해왔다는 이야기. 10년 동안 저는 그것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이런 회의를 수백 번 했습니다. 끝나면 서류를 정리하고 다음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류보다 먼저 창밖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라 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팔레데 나시옹을 나와 호숫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6월의 제네바 저녁 공기는 서늘하고 맑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사라가 말했습니다. 너 아까 알리한테 완전히 넘어갔잖아.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나. 사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고 했잖아. 제재 기간 10년 동안 개인 번호로 연락했다고. 계약서에 없는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잖아. 사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레만 호수의 물결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식당에서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와인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내일 권고안에 오늘 알리 발언 넣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넣어야 해.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프런트에서 팩스 한 장을 받았습니다.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보낸 자료였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해둔 추가 자료였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그것을 펼쳤습니다. 한국 해외 건설 역사 개요. 첫 장을 넘기자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3년부터 1983년까지 10년 동안 중동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 수, 연 인원 기준 170만 명, 최고조였던 1982년 단일 연도 파견 인원 17만 명.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17만 명.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까부터 마음에 걸리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수준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청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50도 사막에서, 이란의 모래바람 속에서, 쿠웨이트의 날선 햇빛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달러 송금액이 당시 한국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 사람을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 돈이 포스코의 용광로를 켰고 현대의 조선소를 지었고 경부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제가 꺼낸 숫자들, DANC 54달러, 현대건설 70억 달러, 그 숫자들의 뿌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료를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저 멀리 레만 호수 위로 달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란의 밤도 이랬을까? 그 사막에서 편지를 쓰던 사람들의 밤은 어땠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알리가 오늘 한 말, 2016년 이스파한 공장 준공식, 한국 현장 소장이 이란 엔지니어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다는 장면. 저는 그 현장 소장이 몇 살이었을지 생각했습니다. 50대였다면 그의 아버지도 이 자료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어딘가에서 일했던 17만 명 중 한 명으로 아버지는 40년 전 그 땅에서 기초를 닦았고 아들은 그 위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또 다른 한국의 청년들에게 그 현장을 물려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볼린저가 추억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50년짜리 약속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인터뷰 발췌문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파견 노동자의 회고록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더위도 모래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낼 편지를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잘 있다고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이게 애들한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목이 잠깐 잠겼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던 사람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발췌문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읽었습니다. 22년 동안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 짧은 문장 앞에서 멈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입니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제가 제출할 최종 권고안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숫자만 담깁니다. 공기, 비용, 실적, 신뢰도.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들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린저는 한국을 1970년대의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50년을 버텨온 것은 추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던 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모래 위에 세운 것을 아들의 세대가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것을 다시 세우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네바의 밤이 창밖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이 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완전히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팔레데 나시옹 회의동 3층. 저는 어제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커피향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와 똑같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어제 이 방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호텔방에서 정리한 최종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읽은 그 발췌문, 편지를 쓸 때 손이 떨렸다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사라 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잠시 후 볼린저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네이비 정장이었습니다. 금색 만년필은 여전히 기색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에 앉는 속도가 어제보다 느렸습니다. 눈빛도 달랐습니다. 어제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볼린저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오후 그가 굴러떨어진 만년필을 줍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이 회의의 끝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이 최종 권고안 발표 순서를 정했습니다. 볼린저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논의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역량과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볼린저가 인정 발언을 한 것은 이틀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자금 조달 구조와 정치적 리스크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중국 컨소시엄을 주계약자로 한국 건설사를 핵심 기술 파트너로 병행하는 혼합 구조를 최종 권고안으로 제출합니다. 그것은 어제의 볼린저가 아니었습니다. 한 발 후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물러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보조 역할로 묶어두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저는 그 권고안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뒀습니다. 어제 제가 많은 숫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볼린저를 바라봤습니다. 볼린저 씨, 당신이 오늘 제출한 혼합구조 권고안에서 한국 건설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술 파트너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면이 있고 현장을 알고 일한 엔지니어와 10년간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기술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보조석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란이 원하는 구조입니까? 저는 알리 모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제 저녁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볼린저와 저 사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란 측 3명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틀간의 논의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볼린저 씨는 어제 한국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제재가 다시 생기면 따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의 미국 대이란 제재 기간 동안 한국 건설사가 이란에서 완공한 프로젝트 건수 0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이란 현지에서 한국 기술진이 제공한 무상 기술 지원 횟수 DLENC 단독으로 확인된 것만 47회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테이블 정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돈을 한 푼도 못 받으면서 47번을 도왔습니다. 그게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파트너의 행동입니까? 볼린저의 만년필 뚜껑이 딸깍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볼린저를 바라봤습니다. 볼린저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이 벽을 지은 사람들의 나라가 이 벽을 다시 세우러 온다면 당신은 무슨 이유로 막겠습니까? 회의실 안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15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마커스 볼린저가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형광등의 낮은 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레만 호수의 물결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벽을 지은 사람들의 나라. 저는 어젯밤 읽은 그 발췌문을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쓰며 손이 떨렸다던 사람, 그 손이 지은 공장을 그 손의 아들이 지금 다시 세우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알리 모오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볼린저도 저도 아닌 이란 측 수석 대표 자파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통역이 뒤따랐습니다. 이란 국영석유공사는 한국 건설사를 1단계 재건 프로젝트의 주계약자로 추천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볼린저를 바라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볼린저 씨, 우리는 54년을 기다렸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고르는데 하루 이틀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볼린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정장깃에서 빼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깃에 꽂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이 방에서 가장 긴 선언이었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볼린저의 자료도, 제 자료도, 사라의 세계은행 보고서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어제 알리가 적었던 노트가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려다 멈췄습니다. 그것은 알리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사라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알리가 나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한국이 기다려줘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제네바의 오후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의 봉우리들이 구름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하얀 설원이 6월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흘 전 제네바행 비행기에 오를 때 저는 한국 파일을 덮고 왔습니다. 그 파일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두꺼운 파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라 정이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알프스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볼린저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숫자로 말했습니다. 다만 그 숫자에 담기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은 어떤 스프레드시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호텔방에서 읽었던 그 발췌문이 담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잘 있다고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중동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중동도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가번호 플러스 82의 이유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국무부 7층 제 사무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씁니다. 책상 위에는 제네바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한 장의 팩스가 올려져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날아온 것입니다. DLENC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란 재건 1단계 프로젝트 주 계약자로 공식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 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팩스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던 손이었습니다. 그 팩스를 책상 위 유리 아래에 끼워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 책상에 앉을 때마다 볼 수 있도록. 22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계약 소식을 받았지만 유리 아래에 끼워 넣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이라크 재건, 리비아 유전 복구, 시리아 협상,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이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계약서 한 장의 의미를 오래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87달러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50년이 걸렸습니다. 1973년 사막으로 떠나던 17만 명의 발걸음에서 2016년 이스파한 공장 준공식에서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던 현장 소장의 손에서 제재 기간 10년 동안 개인 번호로 연락을 이어간 테헤란 지사 직원의 목소리에서 그 50년이 이 계약서 한 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볼린저는 한국을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추억은 과거에 머뭅니다. 한국이 중동에 남긴 것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사막에서 흘린 땀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쓴 편지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제재 기간에도 개인 번호를 지운 적 없는 핸드폰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54년 뒤에 계약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계약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라 정이 어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리 모우타리가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스파한 착공식에 하퍼 씨도 꼭 초청하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6월의 하늘이 파랗게 열려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햇살을 받아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야겠다고. 그 땅에 가서 그 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아버지의 손이 닿았던 그 모래 위에서 아들의 손이 새로운 벽을 세우는 순간을 직접 보아야겠다고.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이스파한 착공 예정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출장 일정에 빨간 동그라미를 친 날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저는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더 필요했습니다. 제네바의 그 사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겁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단 한 번도 완전히 떠난 적 없는 이유를, 이란이 종전협정 서명 직후 가장 먼저 플러스 80일을 누른 이유를, 그것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래 위에 세운 것을 아들이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나라가 다시 세우러 갑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